굿모닝 프레지던트.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재밌게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그 한 주간의 총정리를 우리 낙방 거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JIP 교수님. 뭐 저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예. 동안에는 뭐라고 부르는가 이랬는데 그냥 JIP로 부릅니다. 예 JIP로 부릅니다. 예 예. 아 근데 그래도 좀 본인을 스스로 좀 낙방 거사라기 너무 낮춰 부르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제가 뭐 부끄럽게도 선거하기도 2016년도 이제 부산에서 세 번째 총선에 공천을 받아 출마를 했는데 네. 그때 떨어지고 4월달에 떨어지잖아요. 예, 총선이. 예. 그래서 5.18 때 이제 그 부산권 낙선자들하고 5.18 일주일 전에 네. 한 5월 10일경 되겠죠. 그 당시 문재인 그 대표님하고 네. 위로 만찬이 있었어요. 아 예. 위로 오찬인가 만찬인가. 근데 그때 제가 요즘 아니 저는 벌써 이제 훌훌 털고 새 출발해서 명함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새 명함을 딱 보여드렸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예. 이제 선거용 말고 예, 선거 예. 이후용. 예. 하니까 대표님께서 명함을 보시더만은 세상에 이렇게 슬픈 명함이 있나? 거기에 왜 슬프냐면 제가 낙선자 정진우 딱 이렇게 적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위로를 안 받고 용기 백배했습니다 다시. 보통 우리 이제 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사, 처사. 예. 그럼 뭐 좀 차이점은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아, 저 뭐, 좀 교수님께서.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뭐 보통 비슷한 얘기 이 아닌가? 거사는 이제 절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처사가 절에서. 처사가 절에서 쓰는 네, 표현이죠. 처사. 참 헷갈렸네. 예. 예. 보살님, 처사님. 예, 보살님, 처사님 남자 이제 신도보고는 예, 처사님 그러고 이제 하죠.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 처사님은 아니고. 거사는 아마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일 거예요. 저는 집사님. 예. 낙방 집사. 낙방 집사. 그렇게 할까? 아, 그것도 괜찮네. 예. 낙방하고 집을 샀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거사님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그 전공 스님에 대해서 스승님 전공 스님 들어보셨어요? 예, 전공 스님. 예. 전공 스승. 스님하고 좀 뭔가 이 자꾸 연관이 되는 게 싫었던지 우리 윤석열 후보도 그 요 옆에 있는 그 순복음 교회를 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또 더 웃기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자마자 바로 또 교회를 찾아가고 또 이분이 대학 다닐 때는 또 천주교를 다녔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 또 그 직전에 절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게 보통 뭐 정치인들이 다양한 종교를 다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주술 논란이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딱 한 군데 가서 제대로 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좀 신도로서의 모습 그런 걸 보이면 좀 덜 할 건데 네. 찾아다니니까 더 어색해요. 그렇죠. 네. 원래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네.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를 할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 앞이나 갑자기 지하철 안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시면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처럼 그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면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교가 된다. 윤석열 후보한테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도 인사를 하면 이렇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도딱 가서 네가 공부해서 부처가 되라. 그게 그 말이군요. 예, 그런 뜻이거든요. 예. 아마 윤석열 후보는 모를 겁니다. 그렇죠. 뭐 본인이 그 고소를 해놓고 예. 아니 내가 지금 검찰총장도 아닌데 왜 지금 판결을 해?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 징계 부당 소송에서 패하자. 아니 지금은 내가 검찰총장도 아닌데 왜 판결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사법고시 구수한 사람답다. 아니 본인이 고소를 했으니까 판결을 하죠. 그렇죠. 고소 취하면 되지. 고소를 취하면 되지. 그러니까 검찰총장 사직하는 날.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어쨌든 이 출마의 그 정치를 하는 정당성이라든 명분에 좀 훼손되는 측면이 있죠, 그죠? 정치적으로는 대중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냐라는 차원에서는 그때보다는 시기가 많이 지났고 좀 많이 잊어버렸죠. 약화됐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잖아요. 후보자나 정치인들은 24시간 국민 대중들로부터 지켜봄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함부로 그 횡단보도 무단횡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새벽 2시에도 네. 아무도 없더라도. 예. 그런 것처럼 이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부당한 한명숙 총리 모해이중 조사를 중단시키는 압박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뭐 예. 수사방해, 한동훈 수사방해, 감찰방해 예. 또는 뭐 그 법관들의 성향파, 예, 법관들 성향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역사적 기록에 남는 것이고 어쨌든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을 지키게끔 채찍을 딱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검찰의 수장이 네네. 스스로 법을 어겼던 이런 오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지지율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지율에는 별로 영향을 당연히 미치지 않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라는 것은 고정 지지층의 지지율 더하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영 보트들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서영 보트들은 이 부분에서 영향을 일정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는 중도층들의 이탈을 촉발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 쪽도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우리도 예를 들면 한 번씩 말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끼리 민주당 지지층은 경고하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 파이가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저쪽에서는 대깨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철통 같은 지지를 해주시잖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네. 그거 믿고 한 번씩 경솔한 은행 같은 걸 하고 실수를 하다가는 40%를 넘어서서 마지막 51%로 가는 길에서 한 표씩 두 표씩 다 날아가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재명 후보 본선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자, 경선에서 왜 이재명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 정신.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기존 구정부를 혁파하고 촛불혁명 세력들이 구정부를 대신해서 밀어 올린 신정부이거든요. 신정부다. 촛불혁명정부입니다. 혁명정부다. 그 촛불혁명정부를 통해서 촛불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던 촛불혁명의 과제들을 완수해 주기를 바랐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소 미진한 부분 또는 아직 완수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달라. 좀 더 강한 혁신을 해달라. 그렇죠. 혁신을 하되 국민들 지지를 받는 혁신을 하자. 그런 과제들이 역사적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가장 잘 맡아서 헤쳐나갈 지도자가 과연 누구였는가? 그것은 이재명이었다. 이런 것이 제일 큰 이유 아니었나? 누구는 이제 그런 식의 순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배가 고플 때는 든든하게 고구마를 먹고 고구마 먹고 나서는 또 사이다 한 잔 시원하게 마셔야 된다. 이게 순환한다. 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나 그 침착성, 그다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정말로 그 노련한 절대로 그 자기의 본인의 어떤 그 기본을 잊어먹지 않고 바탕에 두면서 꾸준히 우직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신 무서운 분이죠. 적폐 세력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면전에서 인상 쓰지 않고 절대로 기분 나쁘다고 홍준표 같은 사람처럼 쌍욕하지 않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자들 보기에는 정말 잘하시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더 화끈하게 하면 안 되나? 시원하게. 막 그냥 싹 다 잡아엮고 잘못한 놈들은 그리고 또 계획할 거는 빨리빨리 하고 막 이렇게 속도 있게 그리고 화끈하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겠네요. 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들을 적폐들을 청산하면서 이 방어적 측면에서 이 국정과 국가 운영을 전반적으로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이재명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선진국, 이 선도국가, 또 민주주의의 한 단계 성숙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 뭐 이렇게 또 봐도 되겠네요. 태종이고 세종대왕이 되기를 원하는. 네. 완전 찬란하게 꽃피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끌어왔던 이 나라를 기본적인 반석에 이제 기본 기초공사는 이제 다 해놓았다. 이제는 이제 쭉쭉 뻗어갈 일만 남았다. 그 일을 할 사람은 과연 누구였냐? 이번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그 중에서는 이재명이었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봤을 것이다. 예. 그 저도 뭐 그 공부를 좀 하는 입장에서 제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진국이면서도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안전한 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국토가 모두 평등한 나라. 한 5가지 정도 키워드를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토 평등 이건 뭐 국토의 평등. 전국 어디에 있든지 잘 사는 나라.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죠. 그 보통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선진국인데 민주주의라고 하기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고 민주주의인데 복지와 안전이 또 애매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하고 또 사회복지가 안전하게 또 우리를 뒷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또 모든 국가가 안전하고 이런 시스템 그리고 또 어디에 살든지 평등하게 잘 사는 이런 것들이 갖춰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제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해주시네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국운이 상승할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구 한말부터 이어졌던 민족의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150년 이상 사실은 1870, 80년대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동학농민군이 그 우금지마루에서 일본군에게 짓밟힌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일제 시대를 살았고 분단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나라였고 아니면 군사 독재 정권 하에 나라였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일본과도 대등하고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도 함부로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계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과 꼭 논의해야 되는 그런 외교적 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G7, G8 정도에 꼭 참석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사력도 이제 그 정도에 뒷받침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군사력은 오히려 뭐 세계 6위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다 경제력, 다음에 선진 민주주의, 높은 학력 수준,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가방끈 긴 나라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최소 고졸 이상이고 전부 대졸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주축 세대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 진보적 문명 국가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 꽃을 찬란하게 피울 때가 왔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도 한반도 평화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와는 또 다르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갖고 있고 최근에 김정은 그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그 대화에 나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뭐 그 냉전 수구 세력들이 다시 재집권해서 그런 한 남북미 어떤 이 새로운 그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는 뭐 냉전 수구 세력도 아니고 그냥 얼토당토 하는 세력 아니에요? 일단 왜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세력이 왜 남북 문제까지 고민해야 되느냐라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겠죠.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홍준표 유승민보다는 홍준표 유승민은 우리하고는 생각은 다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남북관이 있는 건데. 그렇죠. 국가의 운영 방향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과제는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아닐까요? 그렇죠. 그 그리고 개념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수사나 하고 뭐 이런 생각이지 뭐. 참 깝깝하죠. 저희가 뭐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명비어천가를 좀 했습니다. 문비어천가 시대에서 이제는 또 명비어천가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후보라고. 예,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민중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감히 좀 이제 끄집어내서 쓰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잘 안 썼잖아요. 안 썼는데 우리가 집권을 하면서 DJP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수 세력 일부의 지지를 얻어서 된 거였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투표장을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또 이 적폐 세력을 청산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진보 개혁적인 어젠다를 공격적으로 만들어내는 대통령.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민중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감히 좀 쓰고 싶어요. 민중적이면서. 네네. 그러니까 후보는 방금 JIP 교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민중적이면서도 네네. 또한 우리 그 민주당 정권은 네네. 과거에는 제야에서 네,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권을 엎은 세력이라면 그렇죠.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민주당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부터 기초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 행정부 권력, 그다음 입법부 권력까지 다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과를 가지고 또 붙어보는 거죠. 책임과 성과. 네, 그러니까 민중적인 면도 있고, 네, 방향은 그렇게 좀 잡아야. 제야적인 면도 있고, 제조적인 면이 같이 합쳐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권할 것이다. 수준 있는 말씀입니다. 제야 제조 같이 가야 된다. 우리는 제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제조가 제야와 떨어진 제조가 아니라 제야와 항상 함께 호흡하는 제조의 활동을 통해서 제야로부터 인정받고 조야를 막론한 그것으로 이 성과를 내서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된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명비어천간 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좀 경석불복 프레임이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빨리 정리될 것 같습니까? 오늘 아주 흔쾌한 장면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네.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후보 선출된 이후에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 이제 인사하러 가셔서 이제 대통령 후보 되었으니까 그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 받아서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하겠습니다. 이런 신고식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서른 의원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재명 후보께서 그냥 서른 의원님을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포옹을 하니까 서른 의원님도 거기에서 개면적을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또 거기에서 호응을 하셔가지고. 아니 뭐 저기 일설에는 이재명 후보가 서른 의원한테 이제 귀속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두 분이 같이 귀속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형님,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서른 아유, 내가 뭐 당신이 뭐 그렇게 미워서 그랬겠나? 다 정권 잡자고 했던 건데 이제는 이제 당신밖에 없다. 화이팅 하라. 해석 정말 잘해주시네. 안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러면 형님,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럼 서른,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네. 니는 안 돼 임마. 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이 뭐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얘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후보를 잘 터는데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지지자들은 아직도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겠다. 뭐 이런 의사도 표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누가 또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결을 해야죠. 네네. 그게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네네. 많은 그 지지자들 중에서 실망한 지지자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굽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서른 의원님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님 이낙연 후보 역할도 중요하죠. 이낙연 후보님 결정적으로 이런 우리 당의 중진 그리고 또 지도자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어떤 당원들이신데 뭐 지금은 다소 서운하시고 그러더라도 언젠가는 다 한 길로 합쳐질 것이다. 결국 이거는 지도자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 결국은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기도 하고 이낙연 후보의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지지자를 설득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나서 주시기를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뭐 최소한의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좀 심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해결되겠죠.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큰 바다에서 녹아내린다. 네, 가서 예를 들면은 오염된
했던 것들 그 내용들도 네네. 큰 바다에서 다 해소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18일 날, 20일 날 경기도에 국토위 행안위 국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작년에도 이제 경기도 국감 때 이재명 그 지사가 오히려 막 역공을 해서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그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실실 쪼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로 유명한 짤이 막 돌아다니고 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대장동 건 때문에 이 경기도 국감이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그 있는 그대로 하는 건 당연히 있는 그대로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하는 거죠. 네네. 이것은 그 100% 공영 개발하려고 하던 것을 네네. 100% 민영 개발 하자는 쪽으로 과거 국민의힘 정권이 끌고 간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대통령도 경기도 도지사도 국민의힘이었던 시절에 한낱 힘없는 성남시장 초선 성남시장이 이재명이 당선되는 순간 그나마 70%라도 공영개발로 가져오는 계약을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30%는 그 당시에는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30% 주는 거로 했는데 그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 5대5 정도 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잘 하고 돈 받은 사람들이 그 주범이다. 그 얘기하고 아마 그 이거 김만배 씨도 그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기각된 것이지만 네. 검찰 출두해서 나오는 인터뷰 과정에서 보면 그때 이명박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그 국민의힘 정권 시절이고 그랬는데 내가 뭐 이재명한테 뭐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분이 누구냐 정영학 변호사인가라는 네.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 네.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관계자인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지검장이죠.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야기했죠. 나와서 국감에 나와가지고 네.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네. 라고 말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팩트가 지금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도 국감장에서 이제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국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이재명 후보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막 거의 난동 피우고 이런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위 국감의 행안위원회 분포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고 뭐 국힘이 1위죠. 숫자가 국회의원 그렇죠. 숫자. 국회 의석수가 지금 민주당이 이고 야당이 1위기 때문에. 그럼 여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는 여당 의원들은 또 야당 의원들의 논리를 깨면서 개별 플레이하기보다는 몇 가지 이슈에 결국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단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성과를 냈다. 범인은 딴 데 있다.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요 몇 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또 부산 국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제 며칠 전에 전에 비록 낙마하셨지만 저번에 부산시장에 나오셨던 김영춘 전 의원님께서는 LCT에 비하면 부산 LCT 개발에 비하면 부산 해운대지구 해운대 백사장 LCT 개발에 비하면 대장동 지구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대박이다. 그랬거든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바닷가 같은 천혜의 관광 자원, 자연 환경을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공유할 재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해운대 백사장의 일부를 민간업자에게 특혜 분양해서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부자들의 전유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박형준 후보 의혹도 있고. 박형준도 그 중에 한 칸인가 두 칸인가 있다는 의혹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전부 다 민영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민영개발해가지고 얻었던 수익이 거의 뭐 조단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단위 돈에서 뇌물을 받아 먹어가지고 구속되었던 사람이 지난번에 박근혜 시절인가요? 정무수석했던 전현기환 전 의원 아닙니까? 그거는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은 10원도 못 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성남시는 5천억이나 건져갔는데 그러니까 김영춘 후보가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LCT에 비하면
대장동은 대박 난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또 하겠죠. 오늘 부산시 국감에서도 그 얘기가 치열하게 설전이 있었다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국감을 통해서 지금 이 대장동 관련돼서 수세적인 입장들을 전환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공격해야 됩니다. 어떤 공격을?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어떤 이 그분들의 핵심 고리를 찾아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SK에서 돈을 왜 냈느냐.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 개발 변호사는 그것도 왜 나오느냐. 지금 이 검찰 수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뭔가면요. 이 개발 사업의 핵심은 누가 돈 댔느냐. 돈을 초기 자본 됐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F 자금 누가 됐느냐. 왜 됐느냐. 화천대유가 SK 그 동생 그 회장 동생한테 돈 빌려서. 그렇지. 뜬금없이 그분이 왜 돈 됐느냐. 하나은행이 왜 PF 해줬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팽개쳐두고 뇌물 받은 사람들은 팽개쳐두고 돈의 흐름은 팽개쳐. 그렇죠. 허가해 준다. 배임 문제로만 왔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받은 사람, 돈을 준 사람, 돈의 흐름 이쪽으로 국면 전환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네요. 실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청문회 때 그것을 이제 방어할 건 다 방어하고, 그렇죠. 그날로서 방어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대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허가해준 놈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짜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돈 낸 놈, 돈 먹은 놈이 범인인 거죠. 아니 대한민국 행정상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죠. 허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뭐 충분히 조금 시간을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허가를 안 해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로 선이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지자체장으로서 이미 이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진행되던 일이었죠. 예. 그 상황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하면은 뭐 좀 말끔하게 좀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죠. 정리가 돼야죠. 네, 정리가 되고. 자, 그건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그 말씀은 좀 드릴게요. 선대위는 언제 정도 좀 발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로 용광로 선대위. 네, 용광로 선대위. 아까 말했던 그러나 또 그들만의 선대위가 아니라. 네. 조야가 함께하는 선대위. 좋은 말씀입니다. 조야가 함께하는 선대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 이낙연 후보라든지 추미애 후보, 박용진 후보, 그리고 정세균, 김두관 후보님, 또 그전에는 또 뭐 이광재, 뭐 최문순, 양승조, 그리고 전에 대표하셨던 분들, 뭐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용광로 선대위가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대남들에게 뭔가 역차별 이라는 선동 프레임에 우리가 쉽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 이대남을 역차별하는 집단인 것처럼 오해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로 중소기업 강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중소기업청이었던 차관급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성격시켜서 뭐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지금 현직 권칠성 장관이라든지 이런 유능한 분을 또 우리가 장관으로 기용도 하고 하면서 중소기업 육성도 많이 했는데 많은 중소기업 그 종사자들께서는 뭐 주 52시간 근로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하기 어려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또는 또 그 여성 부분, 뭐 또 지방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청년, 여성, 그다음 중소기업, 지방,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우리 이번 대선에서 아젠다가 돼야 될. 그리고 촛불혁명 정부 2기가 민주정부 4기, 촛불혁명 정부 2기가 가야 될 방향의 그 방향을 상징하는 여러 인물 또는 세력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야가 함께하는 그런 선대위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성을 부지런히 하면 되지만 서둘 일은 아니다. 어차피 또 선거라는 게 계속 하는 와중에서 선대위가 만들어지니까. 3월 8일까지도 선대위면 그렇죠. 3월 9일날 투표라도. 원래 선거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리하자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정치인들만의 통합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이익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 통합적인
그런 선대위원회를 구성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예, 오늘 저기 선대 이야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네, 한마디,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 정리하는 이제 이게 이재명 후보가 저는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다소 또 열심히 할 생각은 다 각오는 갖고 계시지만은, 네네.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반드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한다. 네. 그게 우리 당원 지지자들 한 분 한 분 온몸을 다 바칠 준비가 돼 있을 거로 보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속으로는 다소 좀 불안한 측면도 사실인데, 네. 제가 최근에 이러저러한 언론인들이나 우리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간지대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는 분들과 대화를 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부터도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네네. 그러나 불안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해볼 생각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권 쪽 지지자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사기가 더 높지 않더냐, 네네. 파이팅이 더 세지 않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네.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번에도 안 되겠다. 불안하다. 이번에도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들을 대부분 갖고 있대요. 탄핵의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팅하고 기가 센 세력이 이기는 거, 싸우면 기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네. 화이팅하고 기가 세고 반드시 이겨야 됐다는 이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긴다. 우리 그 당원과 지지자들이 용기 백배해서 그냥 가면은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 백배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해서 이재명과 함께 용기 백배. 이재명과 함께 용기 백배. 그럼 우리가 이긴다. 걱정 마라. 자, 이재명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의견들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참 아시죠? 이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간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